한국인의 지갑 속에도 들어있는 그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사실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금융제국이라는 걸 아시나요? 매년 1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GDP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돈이 이 카드 하나를 통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신뢰 자체를 상품으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라는 건 한번 무너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죠.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사가 은밀하게 통제하고 조작하며 사람들을 빚의 늪에 빠뜨리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제국이 어떻게 신뢰를 무기로 만들었고 위기마다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8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미국은 산업혁명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공장과 기계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작고 흩어진 나라가 아니었죠. 진정한 산업 강국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도가 전국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평야와 강과 산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놓으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도시들을 연결했습니다. 철도는 정말 혁명적이었죠. 미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저렴하고 빠른 운송을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이런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욕구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더 빨라지기를 바랐습니다. 더 많은 신문, 더 많은 상품, 더 많은 사치품을 원했죠. 발전의 열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 결과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업들을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익스프레스 배송업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은 구식 방법으로 물건을 옮겼습니다. 편지와 소포는 역마차, 마차, 운하선 또는 심지어 말을 타고 갔어요. 배송은 느리고 불확실하며 종종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통이 몇 개 줄을 가로지르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었고, 소포는 쉽게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죠. 철도가 해마다 더 멀리 뻗어나가면서 익스프레스 사업이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 익스프레스 회사는 빠른 배송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들을 고용했는데 종종 총을 들고 말이나 역마차를 타고 나중에는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포만 나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돈과 금, 문서들을 옮겼어요. 세인트 루이스의 상인이 뉴욕으로 돈을 보낼 수 있었고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귀중품을 배송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속도와 안전이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회사들이 지배했죠. 웰스 앤 컴퍼니, 리빙스턴 앤 파구, 버터필드 같은 회사들이 국가의 무역 루트를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회사들은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충돌하게 됩니다. 1850년대 초까지 철도가 서쪽으로 밀려나고 도시들이 확장되면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갑작스러운 부의 약속으로 군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회와 함께 갈등이 왔어요. 소수의 강력한 익스프레스 회사들이 영토를 두고 싸우며 서로의 이익을 깎아먹었습니다. 1850년 라이벌 남작들이 뉴욕 버팔로에서 만났어요. 앨버니와 버팔로 사이에서 현금과 소포를 나르며 명성을 쌓은 교활한 비전가 헨리 웨스가 있었죠. 거칠고 무자비한 윌리엄 파고는 험한 서부 루트에서 이름을 알린 강인한 추진력을 가진 조직가였어요. 그리고 존 버터필드는 나이가 더 많고 수십 년의 마차 운행과 프론티어 위험으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수년간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루트를 차지하고 총과 배짱으로 화물을 지켰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경쟁만으로는 모두를 파멸시킬 거라는 데 동의했어요. 그날 서명이 종이에 새겨졌고 버팔로 조약이 체결되어 그들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했습니다. 그 합의에서 새로운 거인이 태어났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였습니다. 그들의 불화는 버팔로에서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국가 자체가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향해 폭발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형성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그 갈등은 지금까지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1861년 미국이 둘로 분열됐죠.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거가 분리를 촉발했고, 남부주들이 노예제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해 탈퇴했습니다. 사업에게 전쟁은 재앙인 동시에 기회였어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죠. 면화는 움직일 수 없었고, 상인들은 파산했으며, 철도는 이제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군대와 보급품, 무기를 전쟁터로 나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장과 봉쇄의 혼란이 운송을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돈과 편지, 상품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배송에 대한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때 윌리엄 파고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담당하고 있었죠. 꾸준한 야심과 끊임없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자금과 군수품을 옮기는 정부 계약을 확보했어요. 메신저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현금과 의약품, 중요한 문서를 들고 적대적인 영토를 질주했습니다. 남북 전쟁 동안 단순히 군대를 이동시키는 것만이 아니었죠. 매우 위험한 땅을 가로질러 급여, 정부 명령, 심지어 의약품까지 옮겨야 했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해냈습니다. 종종 우체국보다도 더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명성이 시작됐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어요. 나라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공장들이 늘어나고 대륙 전체에, 그리고 도시들이 기회를 쫓는 이민자들로 가득 찼죠. 남북전쟁 이후 경제는 전례 없이 도약했고, 그 모멘텀이 미국을 곧장 산업시대로 밀어넣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전쟁에서 더 강해져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배송할 수 있는 회사로 신뢰받았죠. 1881년 제임스 콩델 파고, J.C. 파고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장이 됐어요. 그는 창립자의 남동생이었지만 단순히 임원실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맨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메신저로서 버팔로 거리를 통해 소포를 나르면서요. 하지만 제이씨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파고 가족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는 회사를 형제들과 조카들, 사촌들로 채웠죠. 제이씨는 이것이 충성심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권력을 흔들 수 없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제이씨는 철의 규율로 회사를 통제했지만 통제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여전히 사업이었고, 이제 어깨에 온 가족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더욱 성장시키려면 그는 큰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1880년대까지 미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돈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당시 돈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임금을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이민자들은 해외의 친척들을 돕고 싶어 했고요. 우편은 신뢰할 수 없었고, 은행은 비쌌으며, 현금을 보내면 도난당할 확률이 높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고 저렴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문제를 받고 기회도 봤어요. J.C. 파고의 감시 아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들에게 말 그대로 금광이 될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머니오더는 기본적으로 선불수표였어요. 현금을 우편으로 보내서 분실이나 도난당하기를 바라는 대신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금액의 종이를 주면 받는 사람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의 단순함이 놀라웠어요. 미국 사회는 결코 같지 않았죠. 하지만 진짜 천재성은 표면 아래 플로트에 숨어 있었어요. 누군가 머니오더를 살 때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것이 상환될 때까지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회사가 그 돈을 통제했죠. 투자하고 사용하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영리했어요. 한 번의 거래로 2번 돈을 벌었죠. 고객은 안전함을 느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돈을 보유하는 동안 이자를 벌었어요. 판매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 플로트가 기계가 됐고,
서비스로 시작된 것이 기업 금융을 바꾸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익스프레스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수백만 명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획기적인 발전도 그들이 다음에 발명할 것에 비하면 무색했어요. 18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장 J.C. 파고가 유럽으로 항해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꼭 필요한 휴가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의 회사가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야망에 맞춰 해외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파고는 전통적인 여행자 도구인 신용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외국 은행에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할 때 과정이 악화됐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의 서명을 연구했고 심지어 그가 정말 자신이 말하는 사람인지 결정하기 위해 사무소 전체 직원을 불러들이기도 했죠. 위대한 미국 기업의 사장인 파고가 용의자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더 화가 났어요. 분노에 차서 뉴욕으로 돌아온 파고는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방법,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다만 해내야 한다고 했죠. 그의 좌절감이 명령이 됐습니다. 그 명령에서 트래블러스 체크가 탄생했어요.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고객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종이 수표를 사서 카운터에서 한번 서명하고 해외에서 현금으로 바꿀 때 다시 한번 서명하는 거였어요. 두 서명이 일치하는 한 돈이 지급됐습니다.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교체해 줄 수 있었어요. 1800년대에 해외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동전이나 현금화하는데 영원히 걸리는 신용장을 가져가야 했어요. 트래블러스 체크가 그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보증하는 종이 한 장일 뿐이었지만 여행을 훨씬 더 좋고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1905년까지 수백만 달러의 트래블러스 체크가 유통됐습니다. 한때 단순한 배송 회사였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여행하는 세계의 은행이 됐어요. 회사에게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타수에게는 그 자신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1915년 초 J.C. 파고는 76세였고 그의 건강이 악화됐고 폐렴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J.C. 파고가 뉴욕에서 사망했어요. 30년 이상 파고는 회사를 이끌었고 먼저 제국을 건설한 다음 지켰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즈니스 세계를 흔들었어요. 파고는 완고하고 통제욕이 강하며 친척들로 회사를 채우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변화시켰어요. 화물 운반에서 머니오더와 트래블러스 체크 같은 글로벌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요. 그의 결점이 무엇이든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그의 흔적은 거대했습니다. 파고가 사라지면서 가족 통제의 시대가 끝났어요. 조지 테일러가 최고 경영자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즉시 그는 파고라는 성을 가진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고 J.C의 족벌주의를 뒤집고 그의 오래된 동맹들을 쓸어버렸어요. 타이밍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유럽은 이미 전쟁 중이었어요. 1917년까지 미국이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은 파괴적이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금융 서비스에게는 횡재였어요. 트래블러스 체크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필수가 됐고 현금이 안전하지 않고 은행 어음이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신뢰받았습니다. 런던, 파리, 그 너머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소들이 수백만 달러의 지불을 처리했고 진정한 글로벌 은행으로서 회사의 명성을 쌓았죠. 전쟁이 끝날 무렵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서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국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금까지의 가장 큰 라이벌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였어요. 세기의 전환은 폭풍을 가져왔어요. 미국이 진보 시대에 들어섰고
대중이 경쟁을 질식시키고 가격을 독재하는 독점에 지쳤던 시대였습니다. 철도는 해체됐어요. 스탠다드 오일은 분쇄됐고요. 강철과 담배도 워싱턴의 분노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기업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익스프레스 업계는 기본적으로 카르텔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몇몇 큰 이름들이 지도를 나누고 가격을 정하고 다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했어요. 미국 정부에게 그들은 견제받지 않는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 우체국에게 그들은 제거해야 할 라이벌이었어요. 1918년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1차 대전이 해외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동안 연방 정부가 철도를 인수했어요. 동시에 모든 익스프레스 회사를 국내 배송업에서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잃었어요. 사무소 1만 개, 직원 15,000명, 그리고 원래 사업인 익스프레스 배송을요. 웃긴 건 수세기 동안 배송회사가 아니었는데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조지 테일러는 회사가 방향을 바꾸거나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고 오래된 파고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끊고 경영을 현대화했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어요. 트래블러스 체크와 머니오더가 계속해서 돈을 가져왔고 오래된 익스프레스 루트가 사라진 후에도 말이에요. 회사가 클수록 더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이스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1920년대 초까지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체이스 내셔널 은행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 중 하나였어요. 오래된 은행들의 합병으로 형성되고 월스트리트 거물들의 지원을 받는 체이스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비즈니스 엘리트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길에 있는 회사들을 삼키고 있었어요. 체이스의 수장은 엘버트 위긴스였습니다. 자신감 있고 예리하며 무자비했어요. 그의 은행 대차 대조표만큼 큰 야망을 가진 은행가였습니다. 그는 미래가 금융의 모든 부분, 지불, 배송, 여행을 통제할 수 있는 은행들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완벽한 인수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당황했어요. 조지 테일러는 그런 종류의 압박이 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체이스가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내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테일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었어요. 그 시점에서 정말로 체이스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들이 이미 끝난 일처럼 다뤘어요. 사람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에게 삼켜지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1929년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광란의 투자자들이 어떤 가격에든 주식을 내다 팔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팔고 싶어 했어요.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장 금태두른 증권들조차 거의 무가치했어요. 1929년 폭락이 월스트리트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체이스 은행에게는 악몽이었어요. 한때 트로피로 여겨졌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수 거래가 갑자기 부담처럼 보였습니다. 금융계가 풀리면서 인수는 실패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폭락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구했습니다. 체이스의 통제 없이 회사는 독립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공황이 심하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사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가족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큰 은행들보다 날씬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핵심 서비스인 머니오더, 트래블러스 체크, 배송에 집중하면서 폭풍을 견뎠어요. 이 중요한 속보를 중단하고 유나이티드 프레스에 중요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백악관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발표했다고 번쩍였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끌려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인 갈등이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2차 대전이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렸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해외 군인과 사업을 위해 정부 채권을 팔고 외환을 처리함으로써 전쟁 노력에 자금을 대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군인들이 미국으로 돈을 보내야 할 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선택했어요. 새로운 책임감, 새로운 주도권,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기술이 날카로워진 채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번영이 폭발했습니다.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가족들이 호황인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였어요. 경제는 완전 호황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여행했습니다. 비행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미국인들이 속도와 편리함,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잘 나갔습니다. 트래블러스 체크는 그 어느 때보다 신뢰받았어요. 여성과 관광객들이 어디든 가져갔습니다. 머니 오더는 여전히 가족과 노동자들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증기선과 종이 서명의 구세계를 계속 섬기는 동안 젊은 세대가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이 혁명을 이끈 회사는 다이너스 클럽이라고 불렸어요. 월스트리트 덕분에 은행들이 그 어느 때보다 대출을 남발하고 있었어요. 대출 천국 시대가 열린 거였습니다. 소득도 없고 서류도 없고 돈도 없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은행이 막 대출을 해줬습니다. 진짜 아무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였고, 단순히 금리 문제가 아니라 심사 기준 자체가 엄청 널널한 거였어요. 길거리 아무나 할부로 이것저것 다 사고 다녔습니다. 프랭크 맥나마라는 뉴욕의 사업가이자 신용 임원으로 항상 돈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1949년 추운 저녁, 그는 메이저스 캐빈 그릴에서 고객을 접대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그는 지갑을 꺼냈고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황해서 아내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그에게 각인됐어요. 그 당시에는 집, 자동차, 심지어 세탁기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더 작은 것들, 저녁 식사 같은 것들은 왜 안 될까요? 몇 달 후 다이너스 클럽이 탄생했어요. 다이너스 클럽 회원은 참여하는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종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에 직접 돈을 내는 대신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사용해서 계산서에 서명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다이너스 클럽이 그들을 대신해서 레스토랑에 돈을 냈습니다. 월말에 회원은 다이너스 클럽으로부터 전액 지불해야 하는 단일 계산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금 없이 이름만 서명하면서 레스토랑에서 나갈 수 있었어요. 신뢰가 화폐로 바뀐 거였습니다. 첫 해 말까지 그들은 2만 명의 회원과 3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확보했고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중산층 직장인들에게 이것은 미래 같았어요. 깔끔하고 세련되며 잔돈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회사가 진화하거나 죽어야 한다고 믿는 결단력 있는 임원인 랄프 리드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이너스 클럽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후 리드는 벽에 쓰인 글을 봤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관련성을 유지하려면 자체 차지 카드를 출시해야 했어요. 호텔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와 새로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완료했다고 어제 발표됐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1958년에 출시됐어요. 보라색이었고 판지로 만들어졌으며 작동 방식은 이랬습니다. 상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용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계산서를 처리했고 그 다음 한 달에 한 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돈을 갚았습니다. 이자도 없고 그냥 월 청구서 하나뿐이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카드 소지자에게 적은 연회비를 부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리드는 이 카드가 회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자신의 명성을 걸었습니다. 가맹점을 가입시키기 위해 수천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고 전파에 광고를 쏟아부었으며 카드를 새로운 계급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들은 카드 수락을 주저했어요. 연구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판지 카드들은 찢어지고 사람들 지갑에서 닳아 없어졌습니다. 한때 계급과 신뢰성의 이름이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제 좌절한 회원들로부터 화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몇 달 안에 카드 부문이 현금으로 출혈하고 있었습니다. 리드는 물러서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절망적인 혁신의 순간에 회사는 새로운 소재인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그것을 한 첫 번째 회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카드는 세련되고 내구성이 있으며 미래적이었어요. 전환점이었죠. 1960년까지 카드 부문이 마침내 이익을 냈어요. 그 다음 수십 년 동안 그것은 지불 도구 이상이 됐습니다. 상징이 됐어요. 경영진 라운지, 5성급 호텔, 그리고 임원실 파워 런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배지였습니다. 성공으로 충만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확장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부문이 기업 거래와 배송을 위한 영수증과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브랜드의 지원을 받는 간단한 약속이 금융상품이 됐어요.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돈만 옮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뢰 자체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기가 되면 악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바로 그걸 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 드안젤리스였어요. 안토니 티노 드안젤리스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씩 거래를 쌓아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브롱크스의 서민 이탈리아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없는 돈으로 돈 버는 법을 터득했어요. 1940년대 2차 대전 동안 안토니 드안젤리스는 미군의 식용유와 마가린을 파는 것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전쟁 후에 그는 계속했어요. 대두유와 면실유 같은 식물성 기름의 대량 배송을 샀습니다. 그것들을 저장하고 팔고 이곳저곳으로 옮겼어요. 그는 사업을 속속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제품을 옮기고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곧 그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견합니다. 1960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창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신뢰를 상품으로 바꿨습니다. 식물성 기름 같은 상품이 있다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돈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증처럼 작동했습니다. 그 조각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이 그것을 신뢰했던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름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안젤리스는 시스템을 게임화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는 소량의 기름을 사고 창고에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기름에 물을 섞거나 검사관들을 속이기 위해 탱크에서 탱크로 펌프질했어요. 그는 같은 기름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부터 여러 영수증을 받기 위해 재사용했습니다. 각 영수증이 새로운 대출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는 수천만 달러를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한 시점에서 드안젤리스는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대두유 선물 시장의 25%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지죠. 1963년 레이 더크스라는 월스트리트 분석가가 드안젤리스의 신고된 재고에서 이상한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더크스가 밝혀낸 것, 그리고 나중에 금융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드안젤리스가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 많은 거대한 저장 탱크들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검사관들을 속이기 위해 바닷물로 채워져 있고 위에 얇은 기름층이 있었어요.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드안젤리스 씨는 연방 대배심에 의해
약 3,900만 달러의 위조된 창고 영수증을 주 경계를 넘어 운송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몇 가지 다른 법정 절차의 핵심 인물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무의식 중에 수백만 달러의 가짜 자산을 보증했어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했어요. 당시 CEO였던 하워드 클라크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성장을 통해 회사를 이끌었고 국경을 넘나들며 지갑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명성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드안젤리스의 사기로 생긴 거대한 손실을 메우도록 압박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모든 소송에 맞서고 주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명확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사기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왜 손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한 주주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신뢰가 어떤 대차 대조표보다 더 가치 있고 명성은 일단 잃으면 절대 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주가 워런 버핏이었어요. 1964년이었습니다. 아직 34살밖에 안 된 워런 버핏은 이미 작은 투자자 그룹 사이에서 명성을 쌓고 있었어요.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 헤드라인을 강타했을 때 버핏은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봤어요. 몇 달 안에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에 1,3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총 펀드의 놀라운 40%였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본부에서 CEO 하워드 클라크는 6천만 달러 문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은행들을 온전하게 만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또한 공공의 신뢰는 일단 잃으면 절대 다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항의와 워런 버핏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은행들을 갚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달러까지요. 이 사회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일부 임원들은 클라크가 회사를 망쳤다고 확신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쳤어요. 일부는 심지어를 내쫓고 싶어 했지만 그는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주장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브랜드가 손실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브랜드를 보호하면 가치가 여러 배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행들을 갚기로 한 결정은 회사 역사상 최고의 마케팅 투자가 되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항상 배송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항상 지불하는 브랜드였어요. 그 신뢰는 값을 매길 수 없게 됐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의 큰 변화의 시대였어요. 나라는 거대한 경제 성장을 누렸지만 또한 사회적 불안의 물결, 치솟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긴 그림자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들에게는 세상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 금융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클라크가 은퇴했을 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하는 회사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의 자리에 날카로운 직감과 글로벌 야망을 가진 젊고 세련된 임원인 제임스 D. 로빈슨 3세가 올랐습니다. 회사가 특정 규모에 도달하면 유기적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게임은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스타일의 리더가 필요해요. 거래 성사를 위해 만들어진 누군가 말이죠. 로빈슨에게 목표는 명확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단순히 신뢰받는 브랜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이 되어야 했어요. 여행과 금융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증권, 보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국 말이죠. 그는 살 적당한 회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월스트리트의 뒷골목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샌디 웨일은 1933년 브루클린에서 태어났고 열심히 일하는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이었어요. 소년으로서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달걀을 팔았습니다. 자랐을 때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판매하는 법, 거래하는 법, 콜드콜한 법이요. 그는 직접 해보면서 배웠어요. 30살이 될 무렵
그는 자신만의 것을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1960년 그는 세 동료를 모아 작은 증권사를 열었어요. 웨일은 사업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그는 경쟁자들을 삼키고 서비스를 추가하고 무에서 파워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다음 10년 동안 그의 회사는 시어슨 로브 로즈가 되었는데 금융계의 주요 플레이어였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찾고 있던 종류의 사업이었어요. 어제 별도 회의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와 시어슨 로브 로즈 잉크의 주주들이 월스트리트의 두 번째로 큰 증권사를 국제 신용카드 대기업에 합병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인수는 서류상으로는 훌륭해 보였지만 빠르게 재앙으로 판명됐어요. 양측이 즉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슨의 트레이더들은 거칠고 당돌했고 승리에만 전념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중하고 기업적이었습니다. 소문이 돌았어요. 시어슨 사람들이 관료주의를 조롱하고 위계 질서를 뛰어넘고 심지어 이사회에서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합병이 아니었어요. 공개적인 갈등이었습니다. 합병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전 같았어요. 짐 로빈스는 모든 것을 함께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카드, 모기지, 뮤추얼 펀드를 받는 글로벌 금융 슈퍼마켓이었어요. 그는 더 많은 회사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스윙으로 그는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했는데 위험과 혈통, 그리고 강철로 단련된 월스트리트 명성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제국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시어슨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의해 질식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시어슨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리먼은 전혀 관리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익은 얇게 유지됐고 헤드라인은 회의적이 됐으며 투자자들은 긴장했어요. 그리고 1987년 폭락이 왔습니다. 시장이 탱크했어요. 수익이 무너졌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인수한 회사들이 이제 부채가 됐어요. 주주들과 이사회에게 모든 것이 짐 로빈슨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는 어제 15년 동안 회장과 최고 경영자를 역임한 제임스 D. 로빈슨 3세의 후임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로빈슨 씨는 후임자 검색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마도 내년에 후임자가 선택되면 물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갈림길에 있었어요. 짐 로빈슨이 물러난 후 회사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느리며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하비 골럽이 틈을 메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사명은 명확했어요. 신뢰를 재건하고 살을 빼고 카드 사업을 매끄럽고 수익성 있는 엔진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세대의 신용카드들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그 당시 보상이 큰 트렌드였어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캐시백을 밀었습니다. 항공사들은 무료 마일리지의 꿈을 팔았고요. 심지어 슈퍼마켓들도 화려한 티저 요율로 플라스틱 카드를 우편으로 보냈어요. 골럽은 기회를 봤습니다. 가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충성도를 쌓는 거였어요. 이런 압박에서 멤버십 리워드 프로그램이 태어났습니다. 캐시백을 주는 대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항공료, 호텔, 식사 등으로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20분 후에 출발하는 139편이 있는데 1등석만 남아 있어요. 그걸 탈게요. 좋아요. 그들이 제 항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겠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3자 계획이요.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 멤버십에는 특권이 있어요. 관대함처럼 보였지만 순수한 사업 천재성이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랬어요. 누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긁을 때마다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포인트를 쫓아 더 많이 쓸수록 회사가 더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그 포인트 중 많은 수가 실제로는 안 쓰였어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심리학과 돈의 혼합이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멤버십 리워드는 엄청난 성공이 됐습니다. 카드 소지자들이 그것을 좋아했고 가맹점들은 더 많은 사업을 얻었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곡선 앞에 서게 됐어요. 1990년대는 전례 없는 번영의 10년이었습니다. 미국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닷컴 열풍이 월스트리트를 전기화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용과 낙관주의로 가득했고요.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현장에 폭발적으로 등장했고 기술부가 교회를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지출했습니다. 사치품에, 여행에, 자기 만족에요. 경제는 뚫린 고속도로의 스포츠카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타이밍은 완벽했어요. 한때 증기선과 트래블러스 체크와 연결됐던 브랜드가 이제는 비즈니스 클래스 캐빈과 부티크 호텔 스위트에 속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배지로 진화했고 성공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멤버십이었어요. 플래티넘 카드는 상징이 됐습니다. 고객층은 글로벌하고 상류층이고 충성스러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무역센터 양쪽 타워가 사라졌고 우리 모두가 그것의 목격자이며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예요. 2001년 9월 11일 아침이었습니다. 타워들이 무너졌어요. 3월드 파이낸셜 센터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본부가 심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11명의 직원이 사망했어요. 사무실이 파괴됐고요. 세계 무역센터에서 일했던 11명의 직원을 잃었습니다. 상상하시듯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저희 건물에 없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었는데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어요.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모든 청구, 모든 의무를 존중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들의 명성은 생존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강화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그 어느 때보다 컸어요. 연간 거래량이 수천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전 세계에 걸쳐 있었고요. 더 이상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었어요. 규모와 영향력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맞먹는 금융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감시도 따라왔어요. 수수료는 높았고 네트워크는 강력했으며 미국 정부와 점점 늘어나는 가맹점들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가맹점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수년 동안 그들은 신용카드 거대 기업들인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해 불평해왔습니다. 2010년까지 그 불평들이 소송으로 분출했어요. 미국 정부와 수천 개의 소매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설정은 간단했어요. 모든 스와이프가 상점에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때로는 2%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힘은 계약에 있었습니다. 상점들은 고객들을 더 저렴한 카드로 안내하거나 카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민사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가 시행하고 있는 규칙에 도전했습니다. 가맹점들이 소비자들에게 할인, 보상, 카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아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수십억 달러가 위태로웠습니다. 법원이 카드 거대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한다면 손해배상은 역사적일 것이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독점 벌금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업계의 구조 자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7개 주 법무장관, 그리고 법무부가 오늘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것에 도전하겠다고 말합니다. 2010년 법무부가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반조정 규칙으로 고소했을 때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즉시 합의했고
규칙을 포기하고 법정을 피하기로 동의했어요. 큰 문제는 이 규칙이었습니다. 상점이 카드를 받는다면 어떤 것이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지 말하거나 더 저렴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할인을 제공할 수 없었어요. 당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켄 셰놀트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침착한 정확성과 면도날 같은 집중력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된 남자였습니다. 그는 안전한 타협이 없다고 봤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이런 규칙들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비용, 고가치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패였어요. 그것들 없이는 가맹점들이 고객들을 더 저렴한 카드로 밀어낼 것이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셰놀트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싸울 것이라고요. 싸움은 수년간 법정에서 계속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방법원에서 졌어요. 하지만 항소했고 또 항소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월요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소매업체들이 더 낮은 스와이프 수수료를 부과하는 다른 신용카드로 고객들을 유도하는 것을 막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계약을 다시 썼어요. 그들은 합의금을 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손대지 않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모델의 강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최고 법원에서 이겼어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은 호황, 불황, 재탄생의 사이클을 통해 행진했습니다. 경제는 대침체 이후 회복했어요. 기술 발전이 쇼핑, 여행, 은행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디지털 지갑을 쓰기 시작했고요. 신용카드가 더욱 어디든 쓸 수 있고 빨라졌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 흐름을 잘 탔어요. 매년 고객들이 그들의 카드로 1조 달러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2025년까지 수익이 770억 달러에 육박했어요. 연간 이익은 100억 달 이상을 유지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여행자, 기업가, 글로벌 엘리트의 선택 카드로 남았습니다. 스티븐 제이 스케리가 1985년 회사에 입사한 후 2018년 CEO로 취임했어요. 그의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올인하고 로열티 프로그램을 심화하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세계적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모델이 성공한 이유는 절제했기 때문이었어요. 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에 대해 불평했지만 여전히 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고객들이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팁을 주고 계속 단골이었어요. 포인트가 사람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었지만 많은 포인트들이 실제로는 안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훨씬 적게 비용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돈을 충분히 오래 들고 있어서 이자를 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뢰와 명성에 달려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더 많이 청구하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월스트리트에서 2천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전 세계 지출에서 수조 달러를 처리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 브랜드 중 하나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에서 신뢰는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신뢰는 항상 한 번의 위기로부터 붕괴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결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기를 기회로 뒤바꾸는 능력이었어요. 남북전쟁, 대공황, 세계대전, 금융사기, 9.11 테러, 독점금지 소송까지 모든 위기마다 더 강해져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건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보여줬죠. 한 번의 잘못된 판단, 한 번의 스캔들만으로도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금융제국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겪었던 것과 같은 갈림길에 서게 될 거고요.
과연 누가 다음 세기의 금융제국이 될까요?